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5살짜리 딸을 기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피가 마르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지 아는데 저는 신혼 초를 빼곤 그렇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제 결혼 생활은 힘든 걸 넘어서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엔 좋았던 적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삐걱댔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저희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만남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제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과외를 받는 학생이었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해서 학교를 거의 제대로 다니질 못했어요. 물론 크면서부터는 점점 몸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약했어요.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가도 매번 숙소에 혼자 남아 2박 3일을 보내고 왔는데 언젠가부터는 주변 친구들도 저를 민폐라고 얘기하며 다들 꺼리기 시작했어요. 저럴 거면 왜 학교에 다니냐는 말도 많이 들었고 꾀병이 아니냐는 소리도 자주 듣곤 했었죠. 어쩌면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제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가 싶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겠다는 판단으로 학업을 중단해 집에서 지내며 매일 병원에 다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일단 공부보단 치료가 우선이라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19살이 되니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끼 내지 2끼밖에 먹지 못했던 제가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게 되었고 제 입에서 배가 고프다는 말이 나오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검정고시도 준비를 했고 대학에도 가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검정고시는 무난히 합격을 했고 20살이 되던 해 대학 입학을 위해 재수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외동딸이고 워낙 금지옥엽으로 자랐기에 힘들면 공부하지 마라. 굳이 대학 갈 필요 없다 하시며 걱정되는 마음으로 무리는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과 반대였던 게 제 버려진 10대 시절을 다가올 20대 시절로 보상받고 싶었기에 무조건 대학에 간다고 고집을 부렸죠. 처음에는 재수학원을 다니다가 몸이 다시 급격히 안 좋아져 집에서 과외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제 남편이 된 거죠. 과외 선생님 면접을 여러 명 봤는데 갓 제대한 사회초년생인 남편은 아주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제 마음에도 들어 이 사람과 과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제게 여자 선생님을 붙여주고 싶어 하셨는데 수능이 가까우니 일단 스펙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을 고르고 싶었죠. 남편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S대를 나왔고 돈도 급한 집안 사정을 가지고 있었고 열정면에서도 아주 훌륭한 자세를 가졌기에 이런 면이 제 마음을 움직여 남편과 과외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과외하는 중간중간에 틈만 나면 저와 남편의 사이를 감시했으나 연분이 나려면 어떻게든 나게 돼 있는 게 남녀 사이였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 아니면 정말 죽겠는 상황까지 왔어요. 남편은 그때 이런 저에게 너랑 나랑은 7살 차이나 나고 게다가 집안 차이도 꽤 많이 나는데 일단 공부부터 하고 대학에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며 선을 분명히 그었지만 저는 그 선을 실컷 넘느라 정신이 없었죠. 공부보다는 처음 맛본 첫사랑과 짝사랑의 풋내음에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적은 점점 내려가고 외모만 신경 쓰고 과외받을 땐 이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 성적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 남편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게 맞불을 놓더라고요. 너 이번에 수능 성적이 내가 지금 다니는 대학 근처라도 오면 내가 네 마음 받아줄지 말지 생각해볼게. 그래야 나도 너희 부모님 앞에 면이 서지.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봐. 알았어?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왠지 저를 받아주겠다는 말로 들려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런 게 사랑의 힘이라고 하나 할 정도로요. 하지만 몸도 약한 제가 밤새 공부에 매달려 있고 밖에도 나가지 않으니 점점 몸이 축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워낙 공부에 기본기도 안 되어 있어 결국 수능 시험은 미끄러지고 말았죠. 수능 성적이 나오고 집 앞에서 남편을 붙잡으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그날이 잊혀지지 않았던 게 남편은 울고 있는 제 손을 잡아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걸 사주며 저를 위로해주는데 그걸 계기로 저희 사이는 점점 발전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집안의 허락은 죽어도 못 받겠는 그런 상황이라 쉬쉬하며 만남을 이어나갔죠. 저보다 남편이 저희 관계가 알려질까 더 두려워했는데 수능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으니 더 그랬던 모양이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 사실을 먼저 알아버리신 겁니다. 저를 수상하게 여긴 엄마는 제 핸드폰을 몰래 보셨고 집안이 발칵 뒤집히게 된 거죠. 사실 다른 건 문제가 없었는데 남편이 저보다 7살 많다는 것과 취준생이라는 것, 그리고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형편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나 아빠의 반대가 너무 심했는데 아마 딸바보인 아빠에게는 누굴 데리고 와도 반대를 했을 거였어요. 하지만 저도 어떻게 설득을 했고 아빠의 고집을 꺾어 계속 만남을 이어왔어요. 그리고 대학은 겨우겨우 평택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저희는 1년, 2년 진득하게 서로 마음 변하지 않고 사귀었고 남편도 늦은 나이였지만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 직장 생활도 문제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이런 모습을 쭉 지켜본 저희 부모님이 제가 졸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하라고 하셨죠. 이런 진득한 모습 덕에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많이 돌아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할 날만 가득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결혼까지도 순탄하게 잘 진행했고 신혼생활도 곧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주변에서도 저희 부부를 보고 참 로맨틱하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가난한 과외 선생인가 부잣집 외동딸의 로맨스라면서요. 하지만 이런 로맨틱도 1, 2년 지나니 그냥 현실은 현실일 뿐이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게도 임신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제가 몸이 약하다 보니 아이가 바로 생기지 않았어요. 현실의 압박과 힘듦이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된 것 같았죠. 그리고 결혼 3년 차쯤 되었을 때 저희 아빠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며 본인의 사업체를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물려받길 원하셨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꽤 힘들게 들어간 첫 회사에 대한 애착이 강했기에 아빠의 제안은 거절을 했거든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도 대기업이니 조그마한 사업체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보단 이름 있는 회사의 명함을 들고 다니는 게 더 폼이 났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꽤나 아쉬워하고 서운해했는데 아마 옛날 분이라서 더욱 그런 마음이 드신 것 같았죠. 아빠 마인드로는 남자는 회사 생활보다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셨기에 포기는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 그런 아빠에게 딱 잘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솔직히 장인어른께서 하시는 그 사업 이제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가서 그런 사업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저는 명색에 S대 나왔고 현재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장인어른 사업체 받아서 하면 누가 저를 S대 나오고 대기업 다녔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 정도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 대우받는 거죠. 사실 장인어른이 하시는 사업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업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대꾸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요샌 4차 산업시대인데 누가 그런 사업을 하나요? 저는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 다니면서 꾸준히 일해서 진급하고 임원까지 하다 나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라고 딱 잘라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빠도 2번 다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자존심이 많이 강하신 아빠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았죠. 아빠는 정말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로 학벌도 집안도 없이 밑바닥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건데 남편이 그걸 한순간에 본인 학력과 직장으로 짓밟아버리니 듣는 저도 솔직히 기분은 많이 상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정적이 흐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부부도 이상하게 사이가 조금씩 냉랭해져 갔어요.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한테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은 없었는데 남편은 결혼하고부터 저희 부모님께 딱 잘라 얘기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인지 그 문제 때문에 1년 정도는 계속해서 트러블이 조금씩 났고 싸움이 없던 저희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바라던 임신이 된 겁니다. 제 임신 소식에 저희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고 남편은 되려 담담하게 잘 됐다고 하는데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남편이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으면 담담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된다는 가장의 짐 때문에 그렇다던데
저희 남편도 그런 생각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려니 안 좋은 일이 따라 생기는 것 같은 게 제가 임신이 되면서 아빠의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아빠의 간호도 같이 하며 조금은 힘든 임신 기간을 보내게 되었죠. 근데 저희 남편은 이런저런 무관심하게 받고 네 아버지 간호 네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냐?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도 회사 일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라며 퇴퇴대었죠. 그리고 몇 개월 뒤 남편이 저희 아빠를 찾아와 그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빠의 건강 상태를 물으며 괜찮으시냐고 살갑게 대하다가 갑자기 아빠의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지금 아버님 사업은 누가 맡고 있냐는 말부터 어떻게 운영을 하셨냐는 말까지 뜬금없이 사업에 눈을 뜬 사람 마냥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곤 장인어른, 제가 일전에는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장인어른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 맞았고 저한테 큰 기회를 주셨던 건데 제가 건방지게 그 기회를 차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장인어른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그 사업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와서 제 속마음을 말하자면요. 저는 사실 장인어른께서 편찮으신 게 얼른 쾌차하시고 다시 일선에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인어른 사업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장인어른께서 몸이 더 안 좋아지시고 저도 가장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 사업을 받아서 대대로 이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게 사업을 물려주신다면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장인어른이 일궈놓은 사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말에 저희 아빠는 반색을 했고 저도 마음이 조금 놓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빠가 몸이 편찮으신 것도 걱정이었지만 한편으론 이 사업을 진짜 누가 운영해야 할까 그것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해줌으로써 한 가지 걱정거리가 싹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죠. 남편은 일단 당장 회사를 그만두기보단 천천히 아빠 사업 일을 배우고 나서 그만두는 게 맞다고 하였고 퇴근을 하면 꼭 아빠 사업장에 들려 일을 배우곤 했어요. 그렇게 저도 임신 막달을 향해 가고 있었죠.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서 출장이 잡혔다며 3박 4일 동안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출장을 간 남편은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이 그대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연락이 잘 안 될 거라는 말은 했지만 거의 3일 동안 연락이 안 되었고 일주일이 지났을 땐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회사에 연락을 하니 회사에서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남편이 벌써 회사에 그만둔 지 보름이 다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단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건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도 남편과는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라는 말뿐이었고 주변 지인들도 남편의 행방은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에게만 비밀리에 연락을 하니 엄마는 제 남편이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다며 일단은 잠자코 기다려보고 있자고 하시는데 어차피 경찰에 신고를 해도 범죄에 관련이 되지 않는 이상 성인 실종은 접수 자체가 안 된다는데 그 말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일주일째 발만 동동 구르며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딱 일주일이 지난 후 아빠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고 그 원인을 파헤치니 남편이 회사 돈을 건드려 횡령을 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래처에 대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가 무너지니 도미노처럼 우르르 무너지게 되었어요. 아빠는 이 사실을 알고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놈을 잡아오라고 하시는데 평소 고혈압으로 약을 드셨던 아빠가 뒷목까지 잡고 쓰러지셨고 응급실까지 가며 그야말로 저희 집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 남편의 핸드폰 마지막 위치 확인까지 할 수 있었는데 한강 근처에서 전화가 끊겨 있다는 연락을 받았네요. 그 후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출산까지 해야 했어요. 정말 피가 마를 것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더라고요. 남편의 공금 횡령으로 회사는 파산을 하게 되었고 저희 집은 한순간에 집 한 채도 남기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신 아빠는 결국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죠.
결국 부모 말을 안 듣고 사니 이런 꼴이 나는구나.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진짜 말 그대로 미칠 것 같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인간은 대체 어디서 숨었는지 5년 동안 머리카락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아이를 낳자마자 엄마한테 갓난아기를 맡기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데 겨우 월세랑 공과금 정도 내고 빚 갚는 데 다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을 하던 중에 너무 몸이 안 좋아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는데 눈을 뜨니 응급실이더라고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왔는지도 모른 채 그냥 쓰러진 것 같았고 간호사에게 아무 이상 없으면 가겠다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더 이상의 검사는 못한다고 하니 그 간호사가 환자분 아까 보호자님이 오셔서 진료비랑 다 납부하시고 가셨어요 라고 하는데 어떤 보호자가 왔냐고 올 보호자가 없다고 하니 환자분 남편이라고 하시던데요? 라는 소리에 미친 듯이 링거를 뽑고 바로 응급실에 나가 남편을 이리저리 찾고 다녔어요. 남편이 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저는 남편 이름에 석자를 부르며 소리를 쳤는데 결국엔 바로 제 옆에서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 앞에 웬 커다란 남자 신발이 하나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곤 누가 왔냐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거기서 뒷목을 잡을 만한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저희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깨까지 기른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까지 전혀 남편 같지가 않았어요. 얼굴 또한 많이 야위어져 있었는데 저는 그놈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으며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왔다 이거지? 너 아주 콩밥 먹을 준비해. 그리고 네가 가지고 간 우리 집안 돈 다 가지고 오라고 라며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그 말에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뒤적거리더니 저랑 엄마 앞에 통장 하나를 놓아두는데 이게 뭐냐고 하니 내가 그동안 고기잡이 하면서 번 돈이야. 그리고 여기 장인어른 회사 돈 횡령한 것까지 전부 다 거기에 있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라며 죗값도 달게 받는다고 하는데 그 통장에 들어간 돈은 자그마치 7억이란 돈이었습니다. 5억은 남편이 아빠 회사 돈을 횡령한 돈이었고 나머지 2억은 본인이 5년 동안 선원으로 일을 해서 번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통장을 남편 놈 얼굴에 있는 대로 집어던지며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냐고 무슨 꿍꿍이냐고 했어요. 너 S대 나와서 그 좋은 머리로 사기나 치고 다니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놈인데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본인이 저희 아빠 회사 돈을 횡령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장인어른한테 복수하고 싶었어. 장인어른이 결혼 전부터 나한테 가난하다고 볼 거 하나도 없다며 나를 무시했던 그 모멸감 때문에 나 몇 년간 공황장애까지 앓고 있었어. 정신과 다닌 건 기록에 다 남아있으니까 그건 확인해 봐도 돼. 근데 장인어른이 아프시고 나서 나한테 사업 받아서 하라고 했던 그때 우리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하필이면 내가 그때 엄마랑 같이 있어서 그 전화 내용을 다 듣고 말았어. 장인어른이 우리 엄마한테 그러시더라. 호람이 밑에서 잘한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장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쥐 죽은 듯이 할 것이지 말이 많다며 사돈이라도 내 옆에서 내 말만 잘 들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돈 줄 테니까 아들놈 대신 나한테 와서 몸종이나 하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더라고. 상견례 한 다음 날부터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왔다는데 그 말을 듣고 나도 피눈물이 났어. 아버지 없는 게 이렇게까지 지독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 그것도 우리 엄마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 싶었어. 그래서 니네 가족한테 복수하고 싶었어. 라며 꺽꺽거리고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그걸 어떻게 믿냐고 증거 있냐고 하니 5, 6년 전 아빠랑 시어머니랑 전화통화한 녹음을 들려주더라고요. 그 속에 아빠의 목소리가 그 대화 내용이 정확히 녹음이 되어 있는데 엄마는 이내 눈을 질끈 감으셨고 저 또한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리나가 있었어요. 그거 외로 아빠는 시어머니한테 더 심한 말을 하시며 돈을 줄 테니 본인한테 오라는 그런 말까지 하고
심지어는 시어머니랑 만나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서슴없이 몸까지 툭툭 치시며 추행과 희롱을 하셨다는데 남편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모든 걸 들으면서 이를 갈아왔다고요. 그래서 회사 돈까지 횡령을 하고 아빠 회사까지 다 망하게 하고 도망을 친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돌아온 이유가 이제라도 죗값 받고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네요. 특히 뱃속의 아이, 우리 아이를 두고 온 죄책감이 더 심해 시어머니의 회유가 계속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간 잠적을 하고 피해까지 채우려고 2억이란 돈을 다 모았던 거라고 하는데 차마 그 얘기를 듣고는 콩밥을 먹인다느니 경찰서에 가자느니 그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요양원에 계시는 아빠를 찾아왔어요. 아빠는 맨 처음엔 계속 발뺌을 하시며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고 난리를 치시는데 녹음한 내용을 들려드리니 그제서야 아무런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곤 그냥 농담이고 장난이었는데 그 소리에 네가 우리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며 천하의 몹쓸 놈이라고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빠의 그 말엔 제가 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실 수 있냐고 했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데 아빠가 그런 짓을 한 거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난리를 쳤죠. 나는 이 사람 고소한 거 취하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아빠도 내 의견에 가만히 따르시는 게 마지막으로 인간적 대우를 받는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 아빠도 제 말엔 아무 소리도 못 하시며 엄마도 알고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알게 되는 게 무서우셨으면 이런 짓은 하지 말으셨어야죠. 라며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사죄를 드렸어요. 용서는 안 되시겠지만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를 일으키며 나도 용진이 얘 때문에 너랑 니네 집 식구들한테 면목이 없는데 그만하거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돌아오는 길에 오열을 하며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며 펑펑 울었네요. 남편은 우리 딸을 딱 한 번만 보고 조용히 당신이랑 이혼하고 사라지겠다고 하는데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했고 딸아이의 얼굴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주며 이혼 서류를 쓰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연애해 지금까지 함께해온 사람이었는데 늙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자던 약속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지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아줄 걸. 어쩌면 제가 남편에게 무신경했고 어쩌면 저도 아빠처럼 남편을 아랫사람 대하듯 대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결국 저도 남편을 잃고 저희 딸도 아빠를 잃었으니 말이죠. 저나 남편이나 서로 이혼을 할 때 서로 용서를 해주자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행복과 안녕을 빌어주었죠. 현재는 남편과 이혼을 한 지 9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아직도 미안하고 미련이 남고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지만 보고 싶기도 하는 그런 밤이네요. 소주 한잔하며 제 긴 이야기를 털어놓아 봅니다. 제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모두들 감사하고요. 저와 같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